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명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바로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바로 이제 자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올해 예산, 2024년 예산이죠. 656.6조에서 내년에는 677.4조 원으로 3.2%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3.2% 증가했습니다. 그 규모로만 따지면은 이제 20조 8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일단 다음 장 보시면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보통 이제 예산안 발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독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올해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했느냐? 아니면은 긴축 재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제가 여기서 독자님들께 오늘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안은 부문별로 뜯으면은 저희 비판할 소지도 많고 또 이제 분석할 것도 정말 많고 사실 지적할 것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예산안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속보 차원에서 좀 이제 정보 콘텐츠 차원에서 전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평가는 유보하겠다 이렇게 좀 독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총지출 증가 3.2%가 확장이냐 재정이냐, 일단 정부에서는 긴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예산 지출 증가율 한번 볼게요. 일단 2017년에 3.7%였어요. 근데 이제 직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는 사실은 9%였는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이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 지출 증가율이 한 9%로 높았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첫 해 5.1%로 낮아졌고 이제 2023년에 5.1%라는 게 통상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게 2022년 5월인데 2022년 예산안은 전 정부에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 정부가 짠 첫 예산안은 사실 2023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이 5.1%였고 작년에가 2.8%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3.2%인데 올해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긴축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긴축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려고 하는데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재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최상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 사전 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이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동안 이제 그 신용평가사들에서는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피치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피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라고 다 아시죠? S&P, 무디스, 피치.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피치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유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별도 우리 디코노미 별도 코너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독자님들께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정말 간단한 숫자 그리고 정말 속보성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독자님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 살림이잖아요. 나라 살림 하면 가계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쓴 돈이 있다면은 내가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은 무엇일까? 결국 세금이죠, 사실은. 대표적인 게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재정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정 수입의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바로 국세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4.1%가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전체 재정 수입,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재정 수입인데 재정 수입이 39조 6천억 원이 늡니다. 증가율로 보면은 6.5%가 증가하는데 총 지출은 3.2% 증가율을 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사실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총 수입은 6.5%인데 총 지출은 3.2%다. 사실 우리가 지출 증가율 할 때 보통 경상성장률을 많이 따져요. 경상성장률이 뭐냐면은 이제 GDP 플러스 사실 물가를 감안하는 건데 사실은 경상성장률보다 사실은 이번 총지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좀 낮긴 합니다. 그럼 왜 정부가 이렇게 짰을까? 일단 정부의 설명, 이건 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관리재정 수지를 좀 많이 신경 썼다고 해요. 일단 관리재정 수지가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 앞에 보시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이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거를 바로 관리재정수지라고 해요. 정말 나라 살림 가계보다 나라 살림에 내가 이제 나라 살림에서 얼만큼
뭐 돈을 많이 흑자를 내는지 적자를 내는지 보여주는 게 관리 재정 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입니다. 이제 흑자가 되면 당연히 좋죠. 흑자가 되면 당연한데 일단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대까지 관리하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작년에 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재정 준칙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게 이제 재정 준칙이거든요. 그걸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는데 물론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관리 재정 수지를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어요. 그럼 보실까요? 일단은 현 정부에서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일단은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을 사실은 3.2%로 짰다는 사실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짠 건 아니지만 이게 관리 재정 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비율 3.6%인데 내년에 이제 2.9%까지 낮추겠다는 것이고 2026, 2027, 2028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가 2.4%까지 내려가죠. 2% 중반대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을 적자 비율을 최소한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관리재정 수지가 사실은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라든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등급 전망을 할 때 대표적으로 좀 검토하는 핵심 항목이거든요. 정부에서 이거를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국가 채무죠. 국가 채무는 이제 GDP 대비 비율을 올해 47.4%에서 소폭,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는 하죠. 왜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하냐면은 여러분 들어오는 돈만큼 쓰면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빚을 내야죠. 우리 가게에서도 이제 보통 뭐 어디서 마이너스 통장을 빌리든 어디서 빚을 내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국채를 발행, 적자국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적자국채 발행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예요. 보면은 이제 2025년에 48.3 0.9%포인트 이제 소폭으로 올리고 그 2028년까지 이제 50%를 돌파하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목표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단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이다. 4대 방향이다라고 표현한 건데 일단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외교, 뭐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이거 뭐 주로 ODA 쪽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정부에서 내세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방향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정부의 입장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사안 한 5가지만 제가 독자님들한테 간단하게 정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소득층이에요.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저소득층, 서민 지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라는 게 이제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분들께 이제 지급하는 돈인데 이거를 대폭 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연간 기준이에요. 4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2,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이제 2,342만 원, 141만 원, 142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게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하는데 복지부에서 이게 매년 정하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1% 인상을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생계급여가 높아지는 게 내년도입니다. 제가 계속 올해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발표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 2025년도에 쓰여질 예산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지원.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은 역대 정부마다 매년도 우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특히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삼았다, 핵심을 설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소상공인 특화적 프로그램에 여기 표 보시면 폐업, 주업 준비, 구직 뭐 이렇게 되는데 소상공인 단계별로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여러 금융 지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연 30만 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영세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도대체 뭔데 왜 이걸 기준으로 삼았지? 이게 바로 부가세 간이가세자 기준입니다. 이 간이가세자 뭔데 또 이 부가세 관련돼서는 또 이제 정말 부가세만 관련해서도
우리 독자님들한테 얘기 드릴 게 사실 1시간짜리인데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가세 일반 가세자가 있고 간이 가세자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라 그러면 부가세율이 보통 10%인데 간이 가세자분들한테는 10%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부가세를 내는 것도 1년에 2번이 아니라 1번인데 일단은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근데 이 기준이 부가세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배달 택배비를 연 3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출생. 일단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급여 상한이에요. 월 150만 원인데 일단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실 이거 지난 7월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사실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이제 육아휴직 업무 부담 지원금을 신설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내년도 예산은 저출생 관련 예산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급여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엄청 늘어요. 3조 4천억 원. 1조 5천억 원이 거의 느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의료개혁. 이 참 의료개혁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년간 정부는 국가재정 10조 원, 내년에는 2조 원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건강보험에도 1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전공의, 필수 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이나 수당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의료개혁도 언제 제가 좀 저희 디코노미 코너를 통해서 한번 의료개혁에 대해서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 시작부터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고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됐고 해법은 무엇인지 한번 좀 특별 방송 프로그램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제 남성분들 관심 많으시죠? 군처우 개선입니다. 병장 봉급 205만 원까지 올렸다. 이 사실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제 월급이 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 돼서 일단 병장 봉급 이제 205만 원까지 올렸는데 205만 원이라는 게 일단 월 급여는 150만 원이에요. 근데 150만 원에서 여기서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게 55만 원, 쉽게 말하면 사회복귀 지원금인데 이거 정부가 지급받는 건 여기 55만 원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205만 원까지 월 205만 원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도별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2021년엔 61만 원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2022년 82만 원, 올해는 165만 원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200만 원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짚어봤던 한 5가지 항목인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자료에 예산 편성 절차를 좀 적어놨는데 이제 맨 앞에 1번, 2번은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이 국회 제출 여기도 보시면 세 번째 국회 제출의 문제 9월 1일에 국회 제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제 드디어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을 해야 되나. 이 12월 2일이라는 거는 예산안 데드라인이에요. 예산 통과 시점인데 사실은 이 예산안 통과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간에 좀 협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를 지킬지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올해 편성한 이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정말 제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떤 분야는 증액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독자님들께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